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2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26회나 됐네요. 그러게요. 네, 다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히 근황 토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류찬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연휴 때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총선 이후에 보수 측에서 어떤 집단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다. 그래서 저희 좀 아버님께서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으신데 또 제가 또 효자로서 가서 위로를 해드리고자 혹시나 우울증 증세가 약간은 있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왔었는데 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거의 일주일 가량이 연휴였죠 이번에. 네네. 거의 휴가 잘 쓰면은. 그쵸. 네, 그 혹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네. 혹시 안 박았어요 앞에 이렇게 앞에 자전거? 네. 차를 박았어요. 아 차를 박으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커밍아웃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네, 운전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저의 실수로 차를 네, 사고가 나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앞차가 조금 안 다친 게 다행이죠 진짜. 네, 그렇죠. 면허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굉장히 네. 문제가 많았다고. 네 맞아요. 차 많이 저희가 빨라고. 94년에 뭐 그때쯤에 이제 저희 20살 때 그때가 한창 쉬웠던 맞아 한창 쉬웠던 역대급 운전면허증. 네. 근데 이게 좀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을 풀면 그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만할 정도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노심초사 정도시던데. 네. 아무튼 2, 3년 차? 이때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저는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저도 그냥 연휴에 열심히 휴식을 취하고 또 영상 관련해가지고 또 생각도 하고 구상도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5.18 전에 이제 그 강의가 3주 동안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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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실시간 생방송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작업하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이죠 그게. 매주 수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네, 이번 주 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유익한 내용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 광주로 직접 가실 계획이에요 5.18 때? 5.18 때는 광주로 직접 갈 계획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현장에서 또 생방송으로. 달타령 TV 송출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저는 지금 코가 좀 약간 막혀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조심해야죠. 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도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랑 비염이 같이 있어서 머리가 좀 약간 띵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저도 방송하다 보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고통받는 분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약간 이게 머리가 약간 띵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근황은 이제 선거 끝나고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할 일도 더 많아졌고 이번에 제가 또 KBS의 주진우 라이브 네. 어제 월요일 날 비대위가 끝났어요. 이제 라이브 고정이 돼갖고 저도 매주 월화 고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씩 일주일에 2번씩 해서 1배랑 뭐 이제 DC 인사이드랑 좀 젊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커뮤니티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매일. 뭐 저번 주에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경서 씨가 나와서 얘기를 좀 미뤘는데 뭐 그런 이야기 좀 가볍게 하면서 본격적인 주제 이제 한 분씩 코너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일베랑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혐오 사이트들을 되게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굳이 뭐하러 보냐. 걔네들 언급해줘서 몸 지켜주지 마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베빨 자료 이런 거 한 분씩 그냥 일베빨 자료를 굳이 볼 필요가 있냐? 뭐 아니면 저는 줄기차게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게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각자 여기 계신 생각도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베가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봐서 키워줄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유효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사회로 나오면서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이런데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침투시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내고 하려면 일베를 당연히 모니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세요? 일베를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냐? 저는 모니터링하고 왜냐면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무시한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수요가 있는 문화인 거잖아요. 일베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이 문화를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 소비하고 있고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어디가 문제점인지 좀 저희가 짚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싫어도 모니터링을 하고 어디가 아픈 부분인지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른 세대들은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저 그리고 실수요 얘기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가수요도 그만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그 일베를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진짜 생각이 돼요. 세 분 중에 일베 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저 그때 표현의 자유 파란 리본 찾다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데 파란 리본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일베에서 그런 자료가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한 적은 없어요.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이제 들어가기도 그쵸, 하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하시니까 저는 하진 않아요. 저도 하진 않는데 아니 이분이 지금 이렇게 보낸다고요? 안 해요. 모니터링을 넣어야죠. 모니터링 하신다고요? 아니, 갑자기 훅 들어오셔갖고 일베를 하진 않고 네, 일베를 모니터링한 입장에서 어떠신가? 보면 앞으로 그거를 계속 기존 사회에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할 때 의외로 반대하는 분 되게 많으셨어요. 뭐하러 그걸 봐서 언급을 하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저희는 지금은 넷이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그 아는데 걔네들 어차피 쓸데없는 얘기한 거 왜 그렇게 신경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제 프로게이머 그만둘 때 아프리카 개인 방송이 시작되고 그때 그 자극적인 방송 일베 스피커가 됐던 유명한 제 동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그게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왜냐면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스피커들조차 걷잡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지금 아마 이 유튜브도 똑같은데 아무리 그 파급력이 큰 스피커들이라 하더라도 그 이 일종의 구독자들을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면 대결을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궤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밈이라고 하는 게 뭐 문재양, 그치. 뭐 그냥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문화인데 그런 거를 이제 더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뽑아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죠.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그러니까 애들이나 보는 거지라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 이거를 기성세대 일반적인 그 상식선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니 얘네는 왜 이런 걸 볼까? 이런 거 누가 봐? 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그거를 맹신하고 있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이 엄청난 그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식을 바꿀 때가 왔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거고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민식이법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핵심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려고 한다. 이게 숨겨진 본질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화웨이랑 이어져요. 중국 그리고 공산당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하고 또 뭐 협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또 민주당과 조선족 중국 혐오를 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친중을 비난하면서 우리 국내의 국민들이 사생활 감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이 게시글이 조회수가 8만 가까이 되고 댓글도 수백 개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도 싸워요. 막 야 이런 거 누가 믿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을 여전히 이렇게 과시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프레임들을 계속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 민주 진영에서도 대안을 찾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실체를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사실 일베에서만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뭐 방송국에도 있다고 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침투력이 정말 뭔가 싶게 저희가 정말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그 일베 예를 들어서 한반도기 같은 경우에도 그 엄청 사소한 부분만 바꿔가지고 그 일베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또 세월호 리본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뭐냐면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낸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리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일베들이 그래서 노란 리본의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낸 모양을 써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면 나는 추모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모르는 게 더 많을걸요. 모르는 네, 분들이 더 맞습니다. 분명히 많잖아요. 억울한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얘기하려다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걸 절대 외면해서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 민식이법이 지금 되게 황당한 게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 그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이 어린이 그 보호 구역에서 사망 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사망 시에 그거를 좀 처벌을 강화시킨 거고 네네. 이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안으로 낸 게 상해 시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주가 훨씬 더 넓어요 거기가. 근데 그건 쏙 빼놓고 거기에 이 어떤 악법이라고 민주당 이 민식이법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 싸우던 미래통합당 세력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게시글이 돼 있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쏙 빠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격을 한다, 이게 불만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건 이제 개정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 훨씬 더 범주가 넓은데 네. 상해 다쳤을 때에 더 처벌 강한다는 건 미래통합당 의견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알려야 된다. 네. 사실상 저기서 미래통합당 측에서 전 준비한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거기에 대놓고 미래통합당 여기에 저항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실체를 이명수입니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 강한 법안을 냈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요거를 전해드리고 좀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떤 게임 만든 네. 거 보셨어요? 네. 네. 정말 네. 참 말할 수도 없죠 진짜. 거기에 또 좋아요 막 5개 별 5개 해가지고 맞아요. 댓글 달면서. 게임으로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조롱 그리고 혐오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제가 일베는 진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은 혐오라는 그 문화를 먹고 사는 그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사회 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민식이법 조롱하는 것도 고인을 조롱하는 건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일베 폐쇄에 대해서 의견 되게 나뉘는 거 아시죠? 그쵸. 그거는 아마 다음 주나 좀 추후에 좀 같이 저희들끼리 의견 아마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다를 테니까요. 아무튼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좀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청년들의 어떤 밈으로 불리는 게 결코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밈이 뭔지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흔히들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지양 이게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런 말 쓰냐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감탄사이고 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어디서 썼었는데 학술계에서 그 이현주 씨가 한 그 언니는 언니는 그 시리즈도 밈으로 네. 불려요. 그렇죠. 그런 문화 자체가. 네. 인터넷에서 그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를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첫 번째 이렇게 개인 코너를 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총선 기간 동안 이렇게 못해서 진짜. 첫 번째는 우리 그 멱살잡이 달타령님. 네, 첫 번째 코너인데 오늘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재판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4월 29일 날에 11차 공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조민 씨 아시죠? 그 따님의 그 그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당국대 교수님께서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인 출석해서 증언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학부모라는 단어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자기한테 논문에 대한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조서를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무슨 남산의 부장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인데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2020년도에. 네, 그럼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사가 딱 하나 났더라고요. 아주경제. 네, 아주경제에서 뉴스 기사를 냈는데 그거를 또 고발뉴스에서 받아서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사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기사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하는 기사는 진짜 딱 한 건이라는 거. 되게 이례적인데요. 언론에 이 정도 뉴스를 다 받아쓰지 않으면 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11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11차 전에는 재판을 할 때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뉘잖아요. 엄청 길게 하잖아요, 재판이. 근데 원래는 기자들이 기자석에서 앉아 있다가 오전에만 보고 그러니까 검찰발 그 얘기들만 듣고 가서 기사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고 뭐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차에서는 그나마 이게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판을 많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도 생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대여섯 시간 동안 계속 물어본대잖아요. 맞아요. 결과 끼워 맞춘 다음에 그 이거지?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진짜 쌍팔년도에나 하던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전 그런다고 보고 특히나 그 언론도 전 진짜 불만이 많은 게 그 김용민 이사님 평화나무 이제 맞죠? 평화나무 네. 이사장님도 그 SNS에다 그거를 그래서 남겼어요.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 털듯이 이렇게까지 그 보도를 했듯이 이것도 보도를 해라 하고 대놓고 링크까지 남겼는데도 여전히 외면을 하고 있고 뭐 언론은 저도 기대를 사실 안 하는 게 그 제가 MB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후로도 제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TV조선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정면으로 막 싸우겠다 뭐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 해도 아무데도 안 달아줘요. 네. 그나마 그 미디어 오늘이 이런 걸 좀 다루는데 맞아. 아니 같은 언론사라고 감싸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아니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끼리 뭉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네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기획당 끝나고 갑자기 끌려가고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뒤에서 백브리핑 네네. 거기서 기자들 막 있다고 했을 때 한 기자가 하도 표정 이상하게 지으면서 저한테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일부 기자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기자가 그랬냐 하면서 저도 이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주위 분들이 하나둘씩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뭉치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 모든 기자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자들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이걸 왜 외면하는지. 진짜 신기한 게 왜 보통 대기업에서는 기업들끼리는 아무리 뭐 같은 계열이라고 해도 뭐 예컨대 뭐 반도체 회사라고 해요. 그럼 SK하이닉스나 뭐 삼성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각자 직급이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그 많은 언론사가 같은 기수로 묶이고 꾸미도 있고 그리고 위에 연차 따라 또 다른 회사여도 선배라고 부르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에서 그 보수적인 문화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일종의 약간 군대 문화가 그쵸, 군대 하는 네, 것 군대 같은데요. 문화가 있죠. 뭐 사단이 달라도 선배님이고 그렇죠. 네. 그런 이게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기레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기덕이라는 말까지 맞아요. 구덕이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구덕이. 네, 맞아요. 그렇게 합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들어가면 저는 그게 좀 별로였던 게 언론사들이 약간 우리가 정의고 우리가 맞는 얘기인데 니들이 몰라서 그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봐야지 잘못 이상한 데 보고 그러면 너가 이상한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지적 도덕적 우월감들을 가진 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든 시험 치고 들어왔다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기자들이 가끔 보면 그거잖아요. 사실 뭐 진모 씨도 그렇고 뭐 지금 윤석열 청장도 그렇고 가만 보면은 그들이 진짜 막 되게 띄워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뭐 자본이 이렇게 투입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을 빌어
들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밝히는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데 일종의 나경원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을 해줬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냥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을 때 열심히 보도를 해준 거고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제 언론사들이 거의 안 다루고 나경원이 메인 되는 그런 어떤 기사들 솔직히 뭐가 나올까요 이제 없을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렇게 팽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같이 움직이다가 참 언론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보는 게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제3자가 돼요. 맞아요. 쏙 빠져요. 이번에 총선도 분명 조중동의 실패거든요. 이건 그쵸. 같이 갔죠. 계속 그렇게 프레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근데 갑자기 조중동이 갑자기 같이 가다가 이 미래통합당의 이 문제를 막 제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황교안이 문제다. 네, 맞아요. 황교안을 진짜. 딱 특정 짓고 막 김종인과 황교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여태까지 실컷 같이 가다가 뭔가 또 분리돼서 항상 그렇게 유지해왔죠. 그런 거죠. 뭐 마라톤 같이 뛰다가 다 못 뛰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야 너도 선수 아니야? 그랬는데 아닌데요. 저는 러닝메이트인데요. 막 이런 거죠. 맞아요, 진짜. 아니 이번에 그 사실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도 언론이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엄청났어요. 다운표 안에 다 얘기를 담았어요, 사실. 거기다 확성기 다 대주고 깔때기 다 대주고 지금 와가지고 인포데믹이 문제다. 인포데믹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제3자로 빠진다는 게. 그리고 막 마지막에는 결국은 또 언론 수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누리꾼들이 뭐 연예인이 악플 문제에 관해서 자기들이 판 다 열어주고 여기 악플 달면 된다고 기사 써놓고 나중에는 뭐 돈 없는 악플 과연 이대로 괜찮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맞아요. 찝찝 기사 내고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신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오늘 그 미디어 오늘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한테 신문, 그러니까 이런 이 실제 신문 이 1.4%래요. 20대가. 종이신문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쓸모없는 짓 하는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들은 그거에 안 낚인다. 지금 보면 대부분 그래서 핸드폰이나 PC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런 종이신문에 열심히 또 아무리 발광해봤자 청년들 안 봅니다. 조중동 관계자님들. 근데 그래서 그걸 많이 하죠. 모바일 앱으로도. 근데 조중동은 모바일 앱으로도 구독자들이 진짜 많긴 해요. 근데 저도 진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일 심각한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랑 중앙동아 그러니까 조중동은 같이 묶어야 된다랑 아니다 그래도 조선은 다르다. 이게 또 되게 의견 많이 나뉘거든요. 나중에 이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조선은 독보적인 클래스예요. 그 논조나 이런 게 정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찾으면. 그러니까 진짜 거기가 웃긴 게 그래서 찾아도 많더라고. 제가 MB한테 그 가짜뉴스 했을 때 TV조선 신나갖고 막 종편에서 저 깠는데 저도 그래서 똑같이 그 거기에 깠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쪽에서 전화 가끔 와요. 그럼 되게 공손하게 전화하거든요. 그쪽 그 기자들도 저도 되게 공손하게 받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 그 스피커로 가갖고는 엄청 까고 너무 웃깁니다. 아무튼 제가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 무너질 때까지 목소리 내겠다. 여기 당장 그 최민희 전 의원님이랑 푸나님이랑 이런 그쵸. 분들도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네. 어쨌든.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에 관련된 기사 이렇게 진술을 조작했다 여기에 대한 거는 한 건 정도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언을 해주셨던 그 장영표 교수님이 그 논문에 대한 논란은 엄청 기사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이거는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체험 활동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걸 1저자니 2저자니 가지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그 검찰에서도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언론에서 또 그걸 계속 또 받아 써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네 이거를 1저자는 그 나경원 씨한테 가서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뭐 하냐고. 아니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서울대 실험실을 쓰고 맞아. 삼성하고 진짜 연루돼 있고 맞아. 말이 안 그거에 돼. 대해서 어떻게 10차례나 고발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딸도 문제 많죠. 네, 성신여대 문제 부정입학부터 많은데 그것 좀 다뤄줬으면 하겠는데 근데 저는 조선일보를 보면서 저도 다 같이 읽긴 하거든요. 보면은 그 코로나19 때는 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사는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일면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각자 격리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 쓰지도 않고 뭐 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뭐 어쩌라고. 아니 외국에 나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음에 진짜 언론 특집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지금 신종플루하고 메르스하고 코로나 사태 때 다 이렇게
언론들이 어떤 논조로 보도를 했는가 그거를 비교를 해놓은 영상도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살려야 한다. 이거요. 네,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되고 이게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다, 공포 조장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조를 내면서 안심해도 된다. 심지어 메르스 때는 이게 아직 잦아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가자, 뭐 쓰자, 이제 안심하자, 약간 이런 식의 계속 기사를 냈는데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언론 특집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해서 이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잊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어떤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 실제로 조국 전 장관님이 굉장히 저쪽에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계속 그 젊은 친구들한테 교묘하게 이렇게 주입을 하고 굉장히 세뇌시키고 소모시켰는지를 좀 더 다음에 이것도 자세히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강남 건물주의 꿈 이것도 되게 황당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이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야 되고 그래서 새날을 구독해야 된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네요. 결이 아주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 거 뉴스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한편 거기는 구독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네. 예, 아무튼 그 다음번에는 우리 언론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는 뉴스 브리핑. 네. 류부남의 뉴스 브리핑. 지금 북한이에요? 아, 왜요? 왜 북한이라고? 왜 북한이죠? 네. 유찬호라 그러는데. 네. 우리 네, 뭐 이제 기온이 다 근데 이거 매주 밝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자막을 써주세요. 기혼 이렇게. 자막을 그냥 이제 그냥 유부남으로. 아니 류부남이 아니라 기혼으로. 자막이 기현 유찬. 네, 아니 우리 류부남님은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정선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게 흔히 게임 용어에서 스노우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진다 뭐 이런 네. 건데 저는 이게 안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라. 근데 이게 막 굴러가더니 지금 뭐 보수 진영 뭐 그쪽에서는 거의 산사태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방향을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커졌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앤티맨 영화에서 막 엄청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잡으면 갑자기 막 기차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그들만의 리그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이언스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이언스 딱 정해져 있는 과학 그 대전입니다. 과학 대전. 그래서 최근에 부정선거 논란을 막으면서 보수 최후의 저지선을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일보가 네. 유튜브에서는 막 빨갱이 신문이라고 조롱까지 받았는데 그 최후의 저지선이었던 조선일보가 함락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함락과 동시에 전향을 해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아니요, 바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런 바로 참전을 하더라고요. 네. 보통 지조를 좀 지킬 텐데. 네. 그런 거 지키면 안 돼요. 거기 그런 거 지키면 지도 통계학과 명예교수를 이제 전 통계학과 명예교수를 인터뷰하면서 뭐 사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신이 한 게 아니면 힘들다라는 식으로 약간 아리송한 그런 말을 쓰면서 부정선거에 이제 장착을 막 넣고 있는데 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사전 투표에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은 0.39의 비밀이 있다 뭐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63대 36으로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을 맞춰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의문점은 이게 지역 단위별이 아니고 광역 단체별로 이게 맞추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뭐 동작, 광진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서울 이렇게 다루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비례대표도 그쵸,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고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대 정당만 했을 때 36대 63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무효표도 무소속도 집어넣고 그리고 소수 정당도 집어넣어서 유효표를 다시 돌려보면 세 지역이 다 이제 득표율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또 그 검사처럼 자기가 짜 맞춰놓은 틀에 그쵸. 데이터를 막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63대 36 앞뒤가 똑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걸 발견한 사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야 이거 똑같다 이거 찾았다 이러면서 세상의 진실을 발견한다. 큰 역할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거기서 안에서 욕 엄청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있어요? 유튜버들끼리도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재 씨도
네, 갑자기 빨갱이 소리를 이 팔자가 참 그래서 상대적인 신의 거니까요. 한수,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쪽에 이렇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쪽 그리고 사전투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쪽에 그 미디어 워치랑 뭐 펀앤마이크,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사전투표에서 진보 정당이 득표율이 높았던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투표층 중에 빨리 야당을 심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야당이 너무 못해서 내가 투표 의지가 너무 불탔던 거죠. 저기를 혼내줘야겠다는 의지가 여당 쪽 지지자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하고 근데 뭐 세대별로는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한 세대가 사전투표에 더 참여할 유인이 높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막 캠페인을 벌이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본투표를 그러니까 하자. 자기들이 하지 말자 해놓고 니 까보니까 적다고 뭐라는 게 말이 안 돼. 자기들이 하지 말자 그랬는데 까보니까 졌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운 날에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물놀이도 많이 가니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구나가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더니 물놀이가 난다. 아이스크림에 연가시가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가는 이상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게 딱 그 구구나 그 보수 일부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 투표 조작이. 이래서 졌는데 아직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거기 그 지금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그 신의 한수랑 친일 극우 만화가 싸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윽튜브가 개입을 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거. 그래요? 보면 심지어 이 친일 만화가는 자기가 끼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윽튜브가 그걸 가지고 싸움 참전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윤서인이 까이는 거예요. 신의 한수가 그쪽을 까니까 나는 억울하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라서 그런지 되게 이쪽을 비난할 때랑은 다른 논조예요. 되게 몸살이 있는 게 느껴지고. 아니 형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뭔가 까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몸살인 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완전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웃긴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도 지금 뭐 이근영 저도 그거 하나 게시글 있었어요. 찾다 보니까 제가 진짜 웃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였냐면 어디에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카페에 제 글이 올라왔어요. 뭐냐면 보면 민주연구원 이 조직도를 막 캡처해요. 거기에 양정철 원장님, 이근영 위원장님, 저 이렇게 보면 요 셋이 총선에 이게 있었다. 뭐 기획단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 황희두란 놈이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약간 컴퓨터 이거 해갖고 얘가 이거 빅데이터 선거 이거 한 거다. 그래서 나 아닌데 나도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막 그렇게 이놈이 다 주도한 거다 이래요. 그러면 말골단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나 이렇게 날 대단한 사람인가. 갑자기 그러더니 뭐 지금 양정철 뭐 이근영 이 사람들 다 해외로 도피했다는데 이근영이 지금 최근에 봤거든요. 지금 막 근데 해외로 다 갔다 그러면서 그래서 요 놈을 잡아야 된다면서 저 막 엄청 조롱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런 걸 떠들고 있으니까 저렇게 망하지. 너무 웃겼어요 진짜. 게임과 빅데이터의 공통점은 컴퓨터로 한다 말고는 뭐가 없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군대에서도 행정병을 했는데 프로게이머 하면 컴퓨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빅데이터를 얘가 잘 알 것이다. 몰라요 저도. 그래서 해킹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번 선거에 황희두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그거 보면서 아니 보통 만약에 진짜 해킹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민주연구원이라면 굳이 이 사람을 총선 기획단으로 뽑고 뭐 그렇게 얼굴 다 언론 드러내지 않겠죠. 드러내지 않고 저 같으면 골방 같은 데 하나 잡아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럴 것 같은데 군만두 넣어주고 TV 좋은 거 틀어주고 이게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높게 쳐주니까. 네, 너무 높게 쳐주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걸 생각하신 분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아무튼 그들이 계속 그렇게 서로 싸움을 한다면 그 결말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걸 주도한 거가 되는 건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낙선자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음. 민경욱 낙선자. 네. 불쌍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뭐 이걸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991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비주얼 베이직이. 그러니까 제가 세포 시절에 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총선 개표는 자바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 기사에서 뭐라면 총선 개표는 자바라는 고급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지단 얘기잖아요. 비주얼 베이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는 조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웃기고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안에서도 진짜 분열이 홍준표랑 이준석 다 아니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러는 입장이고 또 진중권 씨도 그러고 있고. 진중권 씨 이제 거기에 같은 grup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준석 씨가 그 자기가 그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 조작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토론회를 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웃겨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머릿속에 그냥 얼굴 표정에 물음표밖에 없던데요. 맞아요. 당황해가지고 뭐지. 개그맨들이 진짜 할 일이 없다. 없어졌다 그분들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그러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차별화를 두고 치고 나온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봐라. 나는 이렇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과거 행적들을 쫙 보면 아주 가관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어쨌든 끝나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을 것은 또 다음 심판이다. 이거를 미리 저희가 또 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전략도 짜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유튜버로 재미를 좀 많이 봤죠 보수 쪽에서. 근데 이제 그게 꼬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개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손절을 하려고 해보니 너무 커졌다. 꼬리를 자르면 과다출혈로 죽을 것만 같은?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 말씀 되게 공감하는 게 실제로 그 처음에는 종이신문이 되게 영향을 크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신의 한 수의 맛에 들렸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매운맛에 익숙해지니까 그 나머지 조선일보가 너무 밍밍한 거예요. 빨리 자극적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신의 한 수를 왜 못 따라가냐면서 거기에 주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 언론도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극우 매체의 보도를 이걸 자극적인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이번엔 총선에 완전히 폭망하는 요인이 됐고 신의 한 수도 진짜 웃긴 게 계속 김정은 죽었다 막 사실상 이거 계속 일주일 내내 올렸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사회 부장이다 정치 부장이다 온갖 그런 이상한 소리들만 자리만 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기는 결국에는 저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았지만 이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논조의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이 쉿 조용히 하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알아서 저렇게 망하고 어깨에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아무튼 그러면 뭐 싸움을 더 지켜보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곁다리 추신 같은 걸로 오늘 이제 5월 5일이죠. 6시 반에 과천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헤드라인을 아주 잘 뽑았네요. 과천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 대규모 시위 예고. 대한민국판 홍콩 민주화 시위. 네. 홍콩 제가 갔다 오신 분을 알거든요. 홍콩 가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신 분을 또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프로게이머 출신이신 분에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이런 헤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굳이 뭐 저기에 댓글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홍콩에 그때 그 검은대 행진 때 200만 갔을 때 이제 제가 갔었잖아요. 그때 그 열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를 전 납득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왜냐면 그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나와서 투쟁을 한 거고 얘는 장난칠 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경원, 윤석열 그만 얘기하세요라고 저한테 영상 많이 남기는데 저는 다르거든요. 이런 실체를 계속 외면하니까 일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곰죠. 네, 외면하면 그들끼리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집단이 모이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건 부끄러운 거다. 박제라고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계속 알려놔야 사람들이 그걸 보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끝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또 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안 굴러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굴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자가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굴러가면서 뭐 눈도 반으로 쪼개지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빠르게 좋습니다.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우리 류부남의 뉴스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귀여운. 네, 마지막 코너네요. 네, 이슈 땅땅. 네, 네. 이슈 땅땅이 땅땅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김정은 위중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1일 날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왔나요 그때? 네, 1일. 1일인가? 1일에 거기 나왔죠. 네. 네, 비료공장에서 담배 피면서 나왔잖아요. 커팅하고. 원래 그 노동일보나 이런 신문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네. 약간 건재함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그 태영호 저희 그 태구민 씨가 뭐라고 했죠 그때? 뭐 무조건 뭐 건강 회복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어, 걷기 네네. 어려운 상태고. 맞아 그렇게 얘기하고 지성호 씨는 또 99% 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1%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겠어요. 그쵸. 약간 99%. 열어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태씨가 되게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뭔가 확신에 차서 그 북한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이 북한 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크로스 체킹이 불가할 뿐더러 그리고 이분은 영국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정보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 와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성호 씨 역시 꽃제비 네. 출신이잖아요. 네. 한 14년 됐나요? 이제 들어온 지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정보 진짜 그런 고급 정보가 본인한테 알 리가 없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국방이나 뭐 정보위 이런 데 들어가면 더 위험해질 거라고 그쵸. 그런 얘기가 절대 가면 안 되죠, 네. 진짜. 아니, 새날에서도 실제로 그 패널들을 초대하셔가지고 태영호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봤는데 사실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4년 동안 18억. 18억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박형철 씨가 뭐라고 했더라? 이게 한국이라는 거, 한국의 장점이다. 뭐 본인의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세금 뗀 걸 보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 돈을 모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전 그렇더라고요. 그쵸. 아들 재산들이 다 네, 억대더라고요. 억대이기도 하고. 뭐, 네. 자본주의에 되게 빨리 젖어 드셨네요. 그분께서 평생을 다른 이념으로 사시던 분이 오자마자 맞아요. 적응 기간 보통 한 1, 2년 가질 법도 한데 바로 이렇게 영국에서 사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솔직히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분들도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 아직도 적응 중인걸요. 적응 중인 걸려 이거 되게 적응이 안 된 말투네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던데요. 근데 하다못해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이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탈북자 분들 사이에서도 이 태씨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이렇게 가볍게 한마디 한마디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게 33만 명을 대표하는 탈북자가 해도 되는 그러니까 정치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는 어떤 도리나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데 뭐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약간 언론을
언론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사실 이게 그 다음날 바로 말이 자기들이 뱉은 말이 아닌 게 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지성호 씨도 그렇고 태영호 씨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속 건강을 의심해 봐야 된다. 맞아, 이런 맞아. 식의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 굉장히 뻔뻔스럽고 자기들이 정말 적반하장의 그런 태도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가지고 한참 지나서 뭐 이제 와가지고 내 말에 책임감 느껴, 무게감 느껴, 막 엄청 사과해, 뭐 죄송 이런 메시지를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언론에서는 막 엄청 이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고 막 틀려가지고 막 되게 뭔가 감싸주는 듯한 그런 논조로 계속 그 기사 제목도 뽑아내고 쓰는 거예요. 기사를. 사진도 막 우는 거. 네, 그런 거 쓰고 맞아. 막 불쌍해 보이고 막 안쓰러워 보이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번에 엄청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이 지씨나 태씨의 그 멘트를 되게 많이 받아쓰고 그리고 뭐 CNN 뭐 그 바깥 외신보도 다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북한 뉴스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첫째로는 크로스 체킹 불가능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게 진짜 설령 가짜일지언정 어느 곳에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잖아요. 북한에서 요구를 할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조중동 같이 북한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써먹기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김정은 위독하다, 뭐 어디가 아프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렇죠. 또 주식도 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네네.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맞아요. 데일리 NK가 마포에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막 다룬다고 하니까 그걸 CNN이 받아갖고 또 하고 네. 그 CNN이 또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쪽박 차고. 그쵸. 참 진짜.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일관적으로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심지어 정부에서 그때 그 무렵에 그 철도 사업 관련해서도 뭔가 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쵸. 정부 제가 알기로 철도 사업 뭐 진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북한의 어떤 중요한 논의가 없이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정부에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 없다. 철도 사업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왔었는데 한쪽에선 계속 아니다. 막 99% 사망이다. 이런 걸 하면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쵸. 도대체. 그쵸.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의 무슨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참 우스운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사과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기존의 그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가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맞아요. 이러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하다가 마지못해서 사과 한번 하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모습을 여전히 보여줘서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밝다. 근데 계속 저대로 가야죠. 히두님이 앞으로 어디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쵸.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 아닌 말고식에 진짜 그냥 말을 뱉어버린다는 걸 이제 국민들도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 내 정보통에 의하면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은데 조선에서도 이런 표현들 많이 썼고 이전에도 뭐 김영철 뭐 그리고 그 고모도 있고 네. 다 어떻게 뭐 독살됐다 뭐 어디 노역하고 있다 근데 다 살아계시잖아요. 현성월 씨도 뭐 네.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 뭐, 근데 또 공식 석상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대북 정보에 의한 거는 정부가 제일 잘해요. 그게 제일 그쵸. 믿을 만한 정보고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북한 정보통이 어딘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네, 전혀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라 생각해요. 크로스 체킹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네, 맞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비등비등한 정보량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확실한 정보고 여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 양의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됐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용민 PD님 그래서 저번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제목이 그거였어요. 태구민 뭐 지성호 99% 확률로 사망 막 그래서 뭐 아니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언론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누구나 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거는 뭐 유시민 이사장님이나 이쪽 진영의 소중한 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늘 그쵸. 틀릴 수 있는데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틀리고 나서의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진짜 사과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모습 안 보여야 되는데 실컷 버팅기고 맞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저기는 진짜 아직까지 갈 길이 참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그 안에서도 윤상현 의원도 계속 두둔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예,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잘못된 거고 잘못된 소식을 속단해서 알려줬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안보가 되게 불안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뜨면 주가가 떨어져요. 네. 안보 불안이 계속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생성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도 거기에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그 미네르바 사건 때, 뭐 이 사람은 허위 유포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 보면 되게 그 영향력이 낮은 네. 그런 인터넷 글 쓴 거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면 국회의원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 큰 책임감을 크죠, 주장을 해야 훨씬. 되는데, 예, 또 이렇게 그쵸. 아니 제가 이명박 신천지 그 계속 물어본 건 가짜 뉴스다 대문짝만 하게 맞아요. 하고 이명박 씨 이거 보고 있으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연락 좀 주세요. 나는 계속 연락을 안 주는 게 아니 혹시 밖에- 보고 계시다면 밖에 이제 구독도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근데 어. 여담인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있고 아, 진짜? 저는 이거 피할 생각이 없어요. 오. 거기랑 TV조선하고 싸워야 되고 제가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모 기자가 지금 이제 이거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N번방 관련해서 뭐 지금도 하나 하게 된 게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이 기자들의 이런 뻔뻔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이건 어떤 소식인지 확정되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마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언론 개혁에 또 시초가 좀 되지 않을까. 제 저 혼자 재밌겠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 참고로 좀 큰 다 아실 만한 기자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항상 황희도가 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모든 사람을 황희도가 조정했다 이렇게. 주진우 기자님은 그거대로 KBS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진짜요? 이게 곳곳에 지금 다양한 분들이 좀 이번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교집합을 찾아보니 황희도밖에 아니요 나중에. 실제로 그 최민희 의원님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정준희 교수님도 저번에 뵀을 때 같이 뭔가 언론 개혁으로 좀 해볼 만한 거 조만간 한번 뵙기로 했고 뭐 김원경 그 민원연 민원연, 네. 공동 대표님하고 또 이상호 기자님하고 뭐 이런 분들 다 계셔서 청년들이 요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좀 더 판을 키우고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 되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용기 내서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되게 든든하게 활동할 수 있고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건은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후에 공유를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좋은 스노우볼이 이제 굴러가는 중이군요. 그렇죠. 여기는 이쪽을 치진 않는다. 쳤더니 알고 보니 잘 이쪽 진영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네, 아무튼 오늘도 또 유익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갔는데 요즘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진짜, 바쁘시잖아요. 요즘 선거 때보다도 훨씬 더 머리 아프고 이게 참 어려운 게 선거가 끝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요즘 친구들이 보자. 근데 저는 더 바빠졌는데 이게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네네. 서운해하고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아 여기구나. 왜 귀찮게 하세요? 왜 이래? 아니 서울에 적응을 하려면 친구가 필요해서 이제 서울에 오래 사시는 또 우리 류부남님한테 제가 배워야죠.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기존에 좀 나중에 또 다양한 분들 많은 이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우리가 청년이라 그래서 이런 멋진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 많이 도와줍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이 다음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어떤 각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또 네. 거대한 담론 이 청년 세대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존의 인식도 바꿔야 된다 보거든요. 청년들이 되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이라기보단 청년들도 잘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뛰쳐나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냥 기성세대분들 나가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맞아요. 그냥 또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바지 잡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이걸 잘 조율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담론을 좀 이렇게 찾고 그거를 청국장에서 계속 잘 풀어가는 게 향후에도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새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뭔가 나는 이것 꼭 하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꼭 단기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장기적으로든 아니면 당장이라든 뭐 바꿔보고 싶다. 언론 개혁일 수도 있고 좀 각자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윈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좋은 분들이 어떤 그런 그 묻히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언론의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뭐 금전적인 문제, 특히 이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도 진짜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정치에 들어오는 그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주고 싶은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요. 혹시 그럼 어떻게 해볼 생각이세요? 일단 열심히 배우고 잘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은 아직은 뭐 몇 년에 뭐 하겠다 이런 건 없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네, 좋습니다. 그럼 땅땅님은 혹시?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옛날부터 많았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게 청년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제 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청년 정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앞으로 이 청년들이 밀어줘야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 저는 뒤에 있죠 당연히. 그래. 네. 뒤에서 조정을 할 비선으로 남고 싶다. 네. 이렇게 몰아가시고. 청년 정치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글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예. 여전히 그리고 그 텍스트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요즘 이제 그러니까 참 되게 이 변화가 진짜 참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에 익숙해진 어떤 청소년들과 그 영상의 문화를 적응 못하는 어르신분들과 그다음에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청년들과 이게 다 섞인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꼭 그 꿈 이루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 네. 즐거웠습니다. 농담이고요. 달타령님은? 저도 되게 하고 싶은 게 사실 항상 많았는데 지금 당장 단기간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영상을 보고 자라나는 저희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뇌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글로 배우는 세대하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왜냐면 제가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서 했을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보면은 교육으로 귀결되더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이. 근데 정말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이 미디어 항상 법과 제도도 그렇고 이게 느리잖아요. 현상이 생겨나고 항상 그 발맞춰 가지 못하고 뒤에 따라오는 형국인데 지금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관심, 뭐 남북 문제도 그렇고 관심 많긴 하지만 네,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존 사회에 어떻게 보면 뼈를 때리셨네요. 네, 비판을 하고. 예? 기존에 뭐 했냐? 근데 아까 저희가 끼어있는 세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솔직히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세대가 좀 약간 거의 끝물이신데 뭐냐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자식을 또 길러내야 되는, 저희는 또 약간 캥거루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부모님한테 계속 같이 살고, 그러면 그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위아래로 치여있는 세대란 말이죠. 그리고 중간도 그렇고 이게 역사라는 게 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다 보니까 항상 그 세대들은 다 끼어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청년 지금 60대 분들도 사실상 청년으로 많이 불리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그게 있듯이 저는 이제 203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다고 보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세세하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차 또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건강인 것 같아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 나중에 이거 약간 안철수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했는데 기부스키고 나타나는 약간. 아니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청년들이 이 정치 참여,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를 관심을 가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일베가 그거 너무 잘한다. 이거는 그들을 막 칭송하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전략을 정말 잘 짜요. 저는 늘 얘기한 게 이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자칭 보수 젊은 청년 유튜버들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글로 가게 하잖아요. 저쪽 그 자칭 보수 쪽으로. 그게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 보고, 그들의 전략을 보고 저는 받아들일 건 분명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콘텐츠들도 청국장을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도 26회를 했는데 마지막 편하게 오늘은 땅땅님 마무리 한번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 질본 브리핑이 200회래요. 오늘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조금 넘으면 안 돼? 원래 아니. 이렇게 또 끝내는 게 나아요. 그럼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